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중심에 있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대담 형식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힙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어서 어떤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조직적 합병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 모인 수도권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 농협조합원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장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했던 가해자는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산불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겨울 호우 수준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린 결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출마를 계획했던 서울 마포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지난달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서울 마포울 출마 의사가 알려지면서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이 본인 소신에 따라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존중하고 비대위원 활동으로 당과 선거에 더 큰 역할과 도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일정이 미뤄진 지 한 달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상생 정치를 위해선 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환폭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나라의 비전을 비추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가 어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합당의 또 다른 축인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불참을 선언하면서 출발부터 불협화음이 일었는데 제3지대 빅텐트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외연을 더 넓히고 기득권 정당에 투표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비명계 3인방으로 꼽히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창당대회 도중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수평적이고 열린 통합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용어만 두고 몸만 옮겨가는 묻지마 합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합당이라는 지적 속에 합당 과정에 동참했던 박원석 전 의원도 당혹감을 나타내며
그런 자세론 대통합을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들을 분열로 이끈 건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의 미니 텐트부터 파열음이 불거진 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일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아마 때로는 산골짜기를 만날 것이고 때로는 언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출신들의 신당을 겨냥해 윤핵관이 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탈당파들의 내부 분열상까지 표출되면서 제3지대 빅텐트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대담 형식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힙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인데 어떤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대담 녹화가 이번 주 방송됩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김치찌개 회동 등 여러 선택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언론사와의 대담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과 미세한 논쟁을 벌이는 것 대신 정제된 틀 안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사전 조율에서부터 김 여사 논란은 짚고 넘어가기로 협의된 만큼 의혹에 대한 언급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예정입니다. 함정 취재에 따른 정치 공작 피해자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론된 특별감찰관 임명과 같은 재발 방지책 등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대담 직후엔 곧이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나란히 한복을 입고 설 명절 인사를 전했던 윤 대통령 부부.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여사가 설 인사로 행보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으로선 지지율 반등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신년 대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설 민심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 방송을 녹화한 것은 재갈불린 방송을 앞세워 녹화 대담 뒤에 숨은 것이라며 그런다고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약식 회견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제1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1대 0.35 수준으로 맞춘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도 삼성 요구에 따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랑 합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또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이 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루어졌고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도권 마을회관에서 지역 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장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합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회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지역농협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가 60대 조합장에게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A씨가 배당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입씨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 마을회관에서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인 남성은 150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조합장은 헬기를 이용해 인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말리던 또 다른 조합원도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범행 50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주민 40여 명과 조합장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행주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에 불이 붙어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고 80대 승용차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1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건보료를 더 걷지 않고 수가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른바 의료 쇼핑 행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방침은 필수 의료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주력한 데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우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다시 말해 수가를 대폭 손질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분만이나 소화진료 등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 행위의 난이도,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합니다. 진료 시간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해 이른바 3분 진료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지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문도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높입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필수 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날로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준비금이 24조 원 정도로 여력이 있고 당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7%대인 건강보험료율이 8%대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한다 해도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건 10년 이후라 지금의 건강보험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식재료와 소모품 소비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 소비가 줄었다는 건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인데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식재료나 소모품에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다가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1.4% 감소했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음식과 식료품 소비가 2.6%, 의약품도 1.5%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화장품도 11.5%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오락과 취미용품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의료용품이라든가 에너지 지출과 같은 필수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문에 있어서 소비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상승세를 타던 서비스업 소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매와 소매업은 0.8%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도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해외에서 쇼핑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서비스 지출액의 증가율은 점점점 줄어들 거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보이지만 가계부채와 중동사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서울에서 설날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2만 5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5만 6천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을 포함해 모두 25곳을 대상으로 차례상 준비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6명에서 7명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준비 비용은 7천 원 올랐고 대형마트는 9천 원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수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작 입주를 해보니 아파트 바로 옆에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 황당하겠죠. 비나 눈이 오면 산사태라도 날까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바로 옆에 떡하니 자리 잡은 흑산 때문입니다. 홍보물에는 정원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뻘건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흙과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25평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3억이 넘게 분양을 했거든요. 사실 집을 소유한 분도 이게 위험하지만 전세입자분들도 이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거실 베란다와 산 비탈면이 맞닿아 있는 저층 세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토사물이 쏟아질 우려도 큽니다. 1층 세대 거실 창문에서 바로 3m 정도 떨어진 바로 이곳에는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칙은 건축물이 비탈면과 맞닿아 있을 경우 건축물이 비탈면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나무와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사유지라 손을 댈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합에서 공사 초기 사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도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시공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잘라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공사와 조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과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불이 나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며 화재 당시 상황에 치를 떨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실내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Preghiamo anche per i morti e feriti dei devastanti incendi che hanno colpito il centro del Cile. 여름철인 칠레는 지난 주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인 것을 알고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남자 인구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중국에선 신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결혼하는 이른바 차이리 관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비혼 저출산 풍조로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올해 결혼하면 과부가 된다는 미신까지 퍼져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스촨성에 있는 한 마작방.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습니다. 5,500만 원에 달하는 결혼 지참금, 이른바 차이리가 화근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거액의 돈을 주는 차이리 관행, 결혼 사기나 매매혼 등 사회 문제로 대두 중입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차이리 분쟁 재판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一方以彩礼为名借婚姻索取财物，另一方要求返还的，人民法院应予支持。 남자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중국. 비혼과 저출산 풍조 속에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5년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간엔 올해 결혼하면 과부가 된다는 미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이 음력 새해보다 빨라서 봄이 없는 해, 이른바 무춘년입니다. 윤달이 낀 해보다 날수가 적어서 과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과부를 연상시켜 생긴 속설입니다. 说差不多19年里面有7个都没有立春，又有7个都是双春，是吧？也只有5年比较正常。 현지 매체들은 갑진년 푸른 용띠 출생이 운수가 좋다는 점을 부각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출근길 비와 눈이 내리며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4cm 안팎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며 차량 고립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 대구 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녹화된 대담은 KBS를 통해 오는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에 마련한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어제 국회에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등이 담긴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의 고령층 거주지역 도입과 응급의료기관 인력 병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달 초 흉기 피습 사건으로 만남이 불발된 지 한 달 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단결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결단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경호 차량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연초 흉기 피습 사건 한 달 만입니다. 마중 나온 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상처를 살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거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네. 진짜 이 비도 없었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곧바로 비서실장들과 함께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승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 말에 이 대표도 용광로에 빗대며 당내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두드러진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명문 정당을 거론했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과의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결정권을 위임받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광주 현장 최고위 전에 선거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공천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후보 면접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현역 하위 20% 의원들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명단에 비명계가 많이 포함되거나 선거제 개편안이 결정될 경우 당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계좌가 동결된 남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얽혔더라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로 벌써 몇 달째 계좌가 묶여 있어서 현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최모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세 사기까지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최 씨는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대출해준다는 문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 우편으로.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은 피싱 일당이었고 최 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겁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신고로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이면서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로지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소환을 이제 입건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문제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입니다. 벌써 넉 달째 최 씨 계좌를 동결해놓고는 입건이나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 수사 관련 내부 전산망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가 먼저 경찰에 두 발로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고사하고 엉뚱한 동명이인 사건 상황을 알려주며 혼선만 빚게 했습니다. 저랑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년생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죠.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문의하자 사건 담당 경찰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무것도 손쓸 방법 없이 경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달 경남 사천 다가구 주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층간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 관리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의 보안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 있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그 대상만을 지금 그 층간소음 정책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 이런 그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좀 넓히는 거죠.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친일한 민병대를 공습한 지 하루 만인데요. 하지만 후티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고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도 미국이 실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한밤중 예멘의 수도 사나 부근에서 폭격으로 섬광이 번쩍입니다. 미군이 영국군과 함께 예멘의 13개 지역 36개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홍해에 있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후티 반군의 무기 발사대와 레이더 기지, 드론 기지 등을 타격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엔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전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에 이어 이틀 연속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을 때린 것인데 미국은 하루 전 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예멘의 수도 사나 남부에까지 이루어졌다며 미국과 영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 영상을 공개한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에 긴장 고조는 고조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بأننا سائرون في طريق التدريب لرفع قدرات ومهارا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وأننا جادون في كل ما نقوم به. 후티 측은 공습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며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자 지구의 학살과 공격이 끝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외무부 성명에서 영내 긴장과 불안을 키우는 모험이자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월요일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실시하고 있는 연례 군사훈련에서 가상 적국을 처음으로 중국으로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군과 자위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킨 에지 훈련에서 적국을 중국으로 정하고 실제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 등을 대신해서 가상 적국 명칭을 사용했고 지도도 실물과는 다른 가공의 산물을 써왔습니다.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에서 적국을 중국으로 명시한 건 양국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짚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4일 요르단에서 3명의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3명의 미군이 사망한 이후 대통령은 엄중한 보복 명령을 내렸고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지난 2일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됐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며 우리는 추가 공격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이어갈 것이고 또 이를 통해 미국은 우리 군이 공격받으면 보복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익 열린여당 소속 극우파인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집권이 이스라엘에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벤그리브 장관은 현지 시간 4일에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마스를 진압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방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이스라엘의 현직 장관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건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부켈레 연임 대관식이 될 중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 투표가 현재 시간 4일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부터 1,670여 곳에 마련된 각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비롯해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부켈레 대통령은 선거 전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갱단 척결 의지로 살인사건 발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레임덕은커녕 아이돌 같은 인기몰이로 주목받아온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아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이
지난 2일 외교부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했습니다. 먼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었는데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한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이를 즉각 중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르덴코 차관은 같은 날 카운터파트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도 만나 양국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의들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러 관계 관리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외교의 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르덴코 차관과의 협의들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는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발생해 양국 간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앞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사 초치로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북한과 우크라 전쟁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러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4cm 안팎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 강릉 0.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당분간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